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결혼을 하기 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는 기쁨과 동시에 하나의 인연을 잘라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한 인연을 털어내면서 참 시원섭섭하다는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미운 반면에 또 너무 좋은 애증의 관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끊어낸 그 인연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끊어낸 인연은 바로 계부입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제 남동생은 3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은 물론이거니와 저에게도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형태만 흐릿하게 생각날 뿐이죠. 근데 좋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어린 저와 남동생을 꼭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딱 그뿐 더 이상은 어떠한 기억도 없고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오직 계부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기억이 좀 선명한 게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재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에게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가 되어주셨죠. 어린 저희는 엄마가 아빠라고 부르면 된다는 소리에 처음부터 아빠라는 소리는 곧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셨기에 금방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지낼 수 있었죠. 어릴 적 기억에 새아빠와의 추억은 즐거운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색해했던 저와 남동생을 위해 아빠가 참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난감도 많이 사다 주시고 저한테는 예쁜 공주 인형도 사다 주셨습니다.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해서 자동차 모형을 한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뿐이 아니랍니다. 엄마는 항상 저희가 먹는 것에 조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과자도 항상 너무 많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햄이나 라면 이런 것도 아주 가끔씩만 먹을 수 있게 하셨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저는 한 번씩 먹고 싶다고 졸랐었는데 엄마는 거의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때 저희에게 거의 산타 할아버지처럼 나타난 게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평일에는 엄마가 저희 저녁을 챙기셨기 때문에 잘 못 챙겨주시다가 주말에 저희 저녁을 가끔 챙겨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저녁을 차려주셨답니다. 그게 바로 라면이었어요. 아빠는 주말마다 종류별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매번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끓여주셨죠. 아유, 애들 몸에 라면 안 좋아. 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애들한테 라면을 먹여? 아유, 애들도 라면 먹고 싶어 해. 한 번씩은 괜찮아.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다른 집 애들은 라면 수시로 먹는데 뭘. 당신은 좀 극성 맞은 게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애들 좀 풀어줘. 봐봐. 라면 먹자니까 애들이 이렇게나 좋아하잖아. 자, 오늘은 무슨 라면 먹을까? 짜장라면 끓여줄까? 지난주엔 우리 딸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었으니까 이번엔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빠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항상 월급날만 되면 치킨을 사오시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항상 아빠의 월급날은 치킨 먹는 날로 알고 있을 정도였답니다. 엄마는 결혼하고 새아빠와의 사이에서 막내 남동생을 낳으셨기 때문에 따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만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원래부터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 자체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매번 우리를 위해서 치킨을 사주셨던 거였어요.
치킨은 항상 2마리를 사주셨는데 막내가 어릴 때는 4명이서 치킨을 먹는 거라 어차피 한 사람 앞에 닭다리 하나씩은 다 뜯게 되지만 아빠가 제일 먼저 챙겨주는 게 엄마와 첫째인 저였습니다. 그 뒤에 첫째 남동생을 주고 막내 남동생은 아빠의 닭다리살을 뜯어서 직접 먹여주셨죠. 친아빠와의 추억이 거의 없었던 전 이렇게 따뜻한 아빠가 좋았습니다. 남들이 말할 땐 계부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친아빠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아빠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릴 때 제가 몸이 좀 약한 체질이라서 자주 알아눕곤 했었거든요. 감기도 잘 걸렸는데 한 번은 제가 열이 40도까지 오를 만큼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죠. 그때 어린 제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흔들어 깨워도 열에 취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맥없이 축 늘어졌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엔 잘 없지만 엄마 말로는 아빠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그 밤에 바로 저를 들쳐오고서는 집 근처 병원까지 막 달려갔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었어요. 다행히도 집 근처에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어서 응급실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때 엄마는 제 남동생들 때문에 같이 나올 수는 없었고 아빠만 절 데리고 나와 밤새 같이 병원에서 있었는데 링게를 맞고 잘 회복이 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연아, 아프지 마. 우리 딸 아프니까 아빠가 마음이 다 아프다. 네가 아무리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나한텐 네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첫째 딸이야. 네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빠 마음이 다 철렁 내려앉더라. 우리 딸 아프지 마. 아빠 마음 아프니까.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땡깡이라도 좀 부리지. 왜 이렇게 얌전히 아파서 엄마 아빠 마음을 더 아프게 해. 그러지만 내 딸, 앞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꼭 표현해야 돼. 자, 아빠랑 약속. 저는 원래 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묵묵히 아팠었어요. 물론 열이 많이 올라 있어서 엄마가 저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간호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날도 그냥 밥도 잘 먹고 씻고 스스로 잠자리에 눕기까지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제가 잘 이겨내고 있는 줄만 아셨던 거죠. 근데 저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거의 실신을 했던 거였기에 엄마 아빠는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여서 아빠가 누워있는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한테 감동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랍니다. 근데 좋은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뒤로 아빠는 변해도 너무 변해버리셨죠. 그 뒤로도 몇 년은 괜찮았어요. 5식구가 다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전 재산을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다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당시 거의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라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는 어릴 때 이야기지만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기에 아빠 역시도 친한 친구에게 당했던 배신에 돈을 잃었다는 충격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빠는 너무 많이 돌변해 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술만 많이 마시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완전히 술에 쩔어졌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하게 취해서 오셨더라고요. 어릴 때 처음 본 아빠의 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완전히 풀린 데다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엄마가 현관문에서 방으로 모셔가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방에 들어가다 말고
갑자기 엉엉 울어대기 시작했죠. 내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이 고의한 거사. 내 돈, 내 돈.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까운 내 돈. 이제 난 어떡하나. 이제 나 어떡하나. 아빠는 엉엉 울면서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남매는 무서워서 울었고 엄마는 아빠가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를 부여잡고 우셨죠. 근데 아빠가 안쓰러웠던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우리 눈에 괴물처럼 보일 만큼 심각하게 변해버렸죠. 처음 몇 번은 술 마시고 그냥 혼자서 우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아주 늦은 밤 새벽이었어요. 저희 삼남매는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깨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실에서 온갖 물건들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같이 들렸습니다. 하지 마. 그러지 마. 여보,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이건 놔. 다 부셔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라고.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다 갖다 버려. 이딴 거 아무 소용 없어. 돈 가지고 와. 내 돈 가지고 오라고. 몰래 문을 열어보니 아빠는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던지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울면서 아빠를 말리고 있었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고 들어와 기분이 나쁘면 무작정 물건부터 부시고 봤습니다. 그 덕분에 집안에 나만 아는 그릇이 없었고 TV도 깨져서 몇 년을 TV 살 돈도 없어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빠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실수였습니다. 작정하고 때린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물건을 던지다가 휘두르는 손에 엄마가 맞았고 그때 아빠는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나요. 그리고 술에 깨서는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한참을 엄마에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진짜로 어디까지나 술에서 깨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빠는 다니던 공장까지 다 그만두고는 한량처럼 살면서 술만 마시며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술상을 차리라며 엄마한테 막 화를 냈죠. 아, 술 가지고 와. 술상 차리라고. 이 인간아, 작작 좀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돈 주지 말라고 했지. 그 인간 그거 언젠가는 사고 칠 거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결국엔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미 다 엎질러진 거 어떡할 거야. 그냥 잊고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뭐야? 이 여자가? 에이! 아! 엄마의 답답한 외침에 아빠는 화가 났는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우리 새남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엄마도 충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오직 아빠만 술에 취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엄마한테 더 큰 소리만 낼 뿐이었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차하면 술 마시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더 번져서 우리한테까지 시작이 되었죠. 그때마다 엄마는 울부짖으며 우리를 막으면서 아빠를 말리기에 바빴어요.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안 된다고. 왜 이래 도대체. 당신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엄마는 매번 울면서 아빠를 말렸습니다. 근데도 아빠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러면서도 아빠와 같이 사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했죠.
엄마, 이렇게 살 거면 아빠랑 이혼해. 우리도 무서워.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무섭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어? 제발 엄마. 그래도 네 아빠 술 안 마시면 멀쩡하잖아. 이러다가 또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거야. 니네 아빠 그 술만 못 마시게 하면 돼. 처음에 엄마는 아빠가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 아빠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 수는 없다면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이 일이 더 지속이 되자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자 했지만 그때부터는 아빠가 아예 이혼을 거부했어요. 절대로 엄마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이혼을 거부했죠. 그러면서도 아빠는 도무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엄마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아빠만 놔두고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였죠. 엄마는 아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데리고 친가도 외가도 아닌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그곳은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옆 동네 숙박업소였습니다. 엄마는 매번 아빠한테 헤어지자고 해도 아빠가 이혼을 거부했던 터라 자꾸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데리고 도망가 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말이 진짜인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아 계속 자기 하던 대로 했던 거였죠. 결국엔 엄마가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 삼남매를 다 데리고 집에서 뛰쳐나온 거였어요. 그때부터 엄마 핸드폰에는 불이 나도록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의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고 엄마는 제대로 아빠 앞에서 종적을 감추기 위해 저희를 일주일 내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죠. 엄마가 연락도 안 하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제서야 아빠가 엄마 앞에서 항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고 아빠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당신 싫어하는 짓 안 할게. 제발 나 용서해줘. 내가 한 번만 더 당신한테 그딴 짓 하면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깔끔하게 당신하고 이혼해 줄게. 맹세해. 제가 학생 때 아빠한테서 온 문자를 엄마가 보여준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문자 하나로 아빠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그 뒤로 아빠는 정말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집안을 엉망으로 한다든지 엄마나 저희에게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버릇들은 싹 다 고쳤어요. 물론 예전에 저희가 알던 그 성실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까지 돌아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빠는 엄마한테는 잘했기에 저희 삼남매는 거기에 위안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아빠는 그 술에 취해서 난리를 치며 살았을 때도 술만 깨고 정신만 멀쩡하면 엄마한테 잘했어요. 아빠가 일을 안 하는 대신 엄마가 일을 늘려서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엄마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밥상을 차려 놓는다든지 정말 그때만큼은 멀쩡하고 좋은 남편이었죠. 그래서 엄마도 섣불리 이혼까지는 못했던 거였어요. 아빠가 언젠가는 나쁜 술버릇을 고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뒤로 아빠는 다행히 다시 취직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아빠는 그래도 나름 사람답게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하고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죠. 아무리 아빠가 어렸을 때 잘해줬다고 하더라도 사춘기 시절은 모두 다 아빠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빠와 가깝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빠는 엄마한테는 잘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함부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우리와 어색한 사이로만 지낼 뿐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모든 시비는 다 우리한테 털어버렸죠. 물론 예전처럼 손찌검을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막말을 한 번씩 했었어요. 야, 이것들아. 니네들은 아빠 보길 무슨 돌보듯 하냐? 아주 그냥 키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막말을 했고, 그런 아빠에게 우리는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색하게만 사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엄마가 다 해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번 돈들은 다 엄마가 관리를 해주셨어요. 엄마한테 돈 관리를 맡긴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맡겼던 이유는 항상 저희가 어릴 때부터 친척 어른들에게 돈을 받으면 엄마가 다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돈을 받아와서 드리면 본인들이 쓰는데 저희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개인 통장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늘 저희 용돈을 그대로 모아 보관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돈들은 나중에 저희가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대로 엄마에게 돈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들도 다 엄마가 관리를 해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틈틈이 엄마는 저한테서 어떻게 돈이 모아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믿고 돈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대학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했어요. 여기저기 사무직 쪽으로 일을 다니다가 20대 중반에는 화장품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죠. 화장품 회사에 다닐 때는 연봉까지 따지며 새로 옮긴 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싶었을 때 저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소개팅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연인은 변호사는 아니었고 로펌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듬직해서 로펌 안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한텐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스윗한 사람이라서 저한테 이벤트도 많이 해줬는데요. 무엇보다도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사람이라서 제가 의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둘이서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문제가 되는 집안은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면서 절 안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둘이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집은 예비 시댁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수 준비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제가 다 가지고 오고 해야 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서 그동안 맡긴 돈을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그 말을 하자마자 몰려드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가 결혼할 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죠. 오히려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황을 떠나 반전을 겪어야 했고 그 반전으로 인해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때가 충격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론 더 엄청난 일들이 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관리해줬던 돈 이제 줘야 할 것 같아. 시댁에서 집을 해줬으니까 난 살림 넣어놔야지.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돈 수시로 들어갈 곳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써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세요.
도연아, 미안하다. 그 돈 없어. 엄마가 정말 면목 없는데 그 돈 못 지켰어.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는 걸 넘어서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요. 내 돈이 없다니, 그 돈을 못 지켰다니. 말 그대로야. 돈 없어. 그 돈 없어. 없다고. 엄마는 울부짖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다니요. 제가 10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본 돈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죠. 엄마, 그 돈이 왜 없는데? 왜 없는지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번 돈들이 다 없다고? 그게 말이 돼? 엄마가 관리한다고 했잖아. 잘 모아뒀다가 나 결혼할 때 준다고 했었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없다고. 없는 걸 어떡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돼.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아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설명 좀 해줘. 도연아, 그게 말이다. 실은 그 돈 네 아빠가 다 가지고 갔어. 네 아빠가 3년 전에 건물 하나 산다고 가지고 갔어. 꼭 사야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건 네 돈으로 먼저 사고 이웃 남겨서 더 큰 돈으로 불려서 주겠다고 했었어.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건물을 샀는데 그때부터 그 돈 내놓을 생각을 안 해. 너 결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준다. 미안해.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그 돈 다 날렸어. 니네 아빠한테 속아서. 내가 못나서 네 돈을 못 지켰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로 주지 말았어야지. 옛날에도 아빠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 잊었어? 그 돈을 왜 줘? 왜? 손찌검을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래도 죽어도 못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손찌검을 하더라. 근데 그래도 안 줬었어. 그래도 내가 또 버텼는데 이제는 그 돈 안 내놓으면 네 인생까지 망쳐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 네 인생까지 걸고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안 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정말 현기증이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했거든요. 그때 당시 엄마 집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작년부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빠는 직장은 진작에 그만두고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돌아다니면서 한량처럼 놀다가 들어오는 것 같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일은 잘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엄마가 아빠와의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지만은요. 역시나 그날도 아빠가 퇴근 시간이 아닌데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서 당장이라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냥 제 발로 들어와 주던 거 있죠.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아빠, 내 돈 가지고 갔다면서요? 내 돈 가지고 가서 건물 샀다며. 이제 그 돈 내놔요. 당장 내놔. 왜 내 돈을 아빠가 함부로 쓰는데? 왜? 왜 내 돈을 아빠가 가지고 가는 건데? 그 건물을 나한테 내놓든 아니면 그 건물을 팔아서 나한테 돈으로 내놓든 당장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주시라고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했습니다. 완전 극도로 흥분 상태였던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했지만 그 뒤로 넘어오는 상대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어버렸죠. 없어. 난 모른다. 그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네 애미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내가 그 돈 썼냐? 네 애미가 나 줘서 나도 주길래 쓴 거야. 아빠는 되려 그 돈을 엄마한테 가서 찾으라며 뻔뻔하게 나왔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늘 TV에서만 봐왔던 연예인들의 막장 부모가 내 부모였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큰 결단을 해야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어떻게든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무엇보다 아빠의 반응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받은 엄마의 표정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칼을 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아빠란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키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키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란 인간은 그냥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역시나 반전은 없었던 거죠. 아빠 웃기지 마.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줬다고? 우리 엄만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가 그 돈 가지고 가서 돈 불려서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놓곤 지금 입 싹 닫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철저하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뭐? 이게 진짜? 야, 네 엄마만 네 부모냐? 나도 네 부모야.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니들 키워준 값이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그냥 내놓을 수 있어야지. 너 그냥 나한테 투자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 건물 가지고 있다가 어디다 쓰겠냐? 나 죽으면 다 재산으로 물려줄 테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넌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야. 너 결혼 못해 임마. 지금 돈 바짝 벌어가지고 네 엄마랑 나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첫째가 뭐냐? 다 부모 복양하라고 있는 게 첫째다. 그리고 그 변호사 시다발이 그게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래? 야, 종로로 타는 인간 만나 인간 망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혼자 살아, 혼자. 저는 아빠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속은 엄마만 생각을 해도 분통이 터졌지만 어쨌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이 일을 제대로 해결을 하고 이 악마 같은 아빠를 참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아빠가 저한테서 가지고 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가지고 간 아빠는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1, 2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모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참교육을 시켜줄 생각을 하고 우선 이 일을 겪자마자 남자친구에게로 가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로 이 인간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갔지만 이 막장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최악의 상황에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생각까지 가고 나니 솔직히 더 마음이 괴롭고 상심이 크게 왔습니다.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 역시나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제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에게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절대로 말로 해서는 순순히 그 돈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로펌 안에서도
남자친구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변호사님은 로펌 안에서도 실력도 좋고 승소율도 높은 데다가 입지가 좀 있으신 분이라 로펌 안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들을 싹 모아주셨어요. 항상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그곳의 로펌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지내면서 가족처럼 좋은 분위기로 지내는 곳이라 너도 나도 내 일처럼 나서주었고, 정말 고맙게도 모두 다 힘을 실어주셨죠. 일단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아빠에게로 간 건지 경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까지 탈탈 털어서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변호사님들이 힘을 실어준 덕분에 저희는 제대로 아빠에게 참교육을 시켜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 아주 확실한 키가 있었기에 아빠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저희는 엄마에게 가서 아빠 저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빠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아빠와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가 또 아빠 편을 들고 아빠를 선택한다면 저는 그대로 엄마의 인연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저는 이 악마를 엄마에게서 떼어내 처리해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엄마, 난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그 인간한테서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선택해요. 나인지 아빠인지. 난 당연히 너지. 나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니? 난 당연히 너다. 그 돈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받아내야 돼. 꼭 받아내자.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자, 도연아.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면 아주 친절머리가 난다. 그리고 내가 너 힘들까봐, 니네가 또 충격받을까봐 이 말 않고 그냥 살아보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또 나한테 손찌검을 시작했다. 이젠 예전같이 미안해하지도 않어. 그냥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이 인간이 날 가만히 두질 않어. 니네 없을 때 안 보이는 곳에다가 손찌검을 해왔어. 내가 네 돈 내놓으라고 할 때부턴 더 심해졌다. 나 이대로는 더 못 살 것 같아. 내가 왜 그동안 네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도연아. 뭐? 아빠가 엄마한테 또 손찌검을 하고 있었다고?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왜 이렇게 미련하게 당하고만 살아? 왜 그래, 진짜? 이제 다 필요 없어.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그 사람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해서든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니까 두고 봐.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는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아빠와 이혼을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아빠의 참교육을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제대로 아빠를 탈탈 털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똑똑한 엄마가 아빠한테 제 돈을 건네면서 해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빠를 탈탈 털어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 정말 똑순이셨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가 가게 정리를 할 때도 허투루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영수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항상 정리하신 분이셨기에 저도 믿고 돈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엄마의 그 똑순이 기질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었는데요. 실은 엄마가 저한테 아빠한테 그 돈을 다 줬다고 고백했던 그날에 저에게 건네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돈을 건네주면서 아빠에게서 받아낸 각서와 차용증, 그리고 아빠와의 대화를 하면서 녹음했던 녹음 파일들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부터 아빠가 그 돈을 쓰는 목적과 가지고 가면서 엄마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특별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 차용증과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순순히 그것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날 엄마가 아빠한 대화 내용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들으면서도 분통도 터지지만 여기에서 엄마도 아빠한테 당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저도 엄마를 믿고 아빠를 탈탈 털어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그 돈 가지고 가서 배로 불려줄게, 배로. 이거 진짜 투자 가치가 상당해. 그냥 이 건물은 사기만 하면 대박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돈 내놔봐. 내가 엄청나게 불려서 다시 돌려줄게. 도연이 돈 2억 3천 합치고 내 돈 3억에 대출만 50% 받으면 그냥 그거 살 수 있어. 다 된 밥에 왜 자꾸 재를 뿌리려고 그래 이 사람아. 안 돼. 이건 절대로 못 준다고 했잖아. 이게 어떤 돈인데. 내 딸이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이야. 절대로 못 줘. 진짜 이 여편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불려서 준다고. 그 건물 사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건물이라니까.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진짜.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이 사람아. 이 돈 안 내놓지? 그럼 당신 딸 인생도 망칠 거야 내가. 감히 내 인생의 앞날을 막는데 니네들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억울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정말 당신 우리한테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릴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고. 그럼 각서 써. 각서. 이 돈 어떻게든 도연이한테 돌려주겠다는 각서 쓰라고. 그리고 차용증까지 다 써. 그거 다 써야지만 줄 거야. 안 쓰면 나도 절대 못 줘. 알았어. 속고만 살았나?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해? 그냥 주면 될 것이지 원. 각서 쓴다 각서. 차용증인가 뭔가도 써라 써. 그게 뭐 쓴다고 대수냐?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 엄마는 아빠가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갔는지 그 정확 내용들을 다 저에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 돈을 아빠한테 넘기는 것이 절대로 원하지 않던 일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차용증과 각서까지 썼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똑 부러지는 우리 엄마는 그 각서를 쓰고서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과 각서까지 전부 다 저에게 주셨죠. 각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째, 본인 김명수는 딸 김도연에게 빌린 2억 3천만 원을 시집 갈 때 전부 반환한다. 둘째, 그 건물에 대해 이익금이 발생되면 딸 지분만큼 원금에 더해서 준다. 셋째, 차용증과 차용증 내용에 대해 공증을 한다. 넷째, 본인 김명수는 배우자 항미애와 딸 김도연에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섯째, 본인 김명수가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배우자 황미애와 즉시 이혼한다. 근데 아빠는 그 각서와 차용증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는 돈을 못 주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빠가 제 돈을 엄마를 협박해가지고 건물을 샀고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모두 다 성립이 되었기에 저는 아빠에게서 돈을 모두 다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빠의 말대로 그 건물은 실제로 시세가 더 올라서 아빠가 가지고 간 돈보다도 더 많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네 로펌 변호사님들이 정말 법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 아빠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들은 다 탈탈 털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쌓아주셨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줄 수 있었답니다. 아빠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 그거 먹고 떨어져라 떨어져. 하여간에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쪼잔하고 무식해가지고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도 모르니 원. 에이 퇴!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 아빠는 어쨌든
저한테 일부 돈을 줬었어도 아직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막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얼마 못 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을 걸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했거든요. 그 재산 분할 역시 남자친구 로펌에서 엄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서 도와주셨기에 아주 제대로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답니다. 그제서야 아빠는 자신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으니 저와 엄마한테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도둑들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돈인데 그걸 가지고 가려고 들어? 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양심도 없는 게 내 돈을 어디서 홀랑 다 가지고 가려고 들어? 여보세요. 양심도 정도껏 없으셔야지. 내 돈 없었으면 애초에 그 건물 살 수나 있었나요? 막말로 내 돈을 그렇게 멋대로 가지고 가면서 본인이 직접 돈 더 불려서 나한테 내놓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다 당신 입에서 나온 대로 된 거야. 억울해할 거 없어. 다 아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서 내 돈 가지고 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당신이랑 사면서 돈 벌고 우리 키우고 당신한테 온갖 수모 다 당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엄마 목 가지고 오는 것도 당연한 거지. 안 돼. 안 된다고. 어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가 이것들 가만두나 봐. 니네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빠는 거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못 이겨 이번에도 엄마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들었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 나한테 이혼당하는 마당에 이제 콩밥 신세까지 당하고 싶냐? 내가 너랑 수십 년 살면서 너한테 손찌검 당한 증거 하나 안 만들어 놨을 것 같아? 내 팔, 내 다리, 내 온몸 다 찍어놨어. 병원 가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다 만들어 놨다고. 어디 거기에서 더 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더 해보라고. 엄마는 손찌검 하려는 아빠에게 곧바로 저를 막아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말에 분하다는 듯 바닥을 한번 확 쳐버리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빠를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있었기에 아빠는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거죠. 네, 아빠는 완전히 1타, 2타, 3타를 연속을 당하면서 약으로 치면 삼진아웃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에게 저희는 참교육을 아주 제대로 시켜줄 수 있었죠.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면서 말년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혼자서 잘 살고 있는 듯 했지만 엄마가 그동안 살면서 집안일에 밥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혼자서 해냈었기에 아빠는 혼자 살면서 엄청 초라하게 사는 듯 했어요. 원래 남자는 늙어서 혼자가 되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초라함은 어떻게든 나오게 되는 것 같더군요. 아빠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자업자득이기에 저희는 아빠를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번 사건들을 통해 우리 원래 남매는 물론이거니와 막내 남동생조차도 자신의 친아버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런 파렴치한하고는 부자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막내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라 엄마랑 같이 살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아직 장가는 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 둘이서만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뒤로 결혼을 했습니다. 비록 제 결혼식의 혼주석은 엄마 혼자 앉아 있지만 저는 그게 안타깝거나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제는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내 동생이 아빠 몫까지 대신해서 자기가 엄마한테 더 잘하고 있어 오히려 안심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결혼식도 잘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와서 지금은 깨볶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결혼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끝마치고 나서 결혼을 할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했답니다. 분명 아빠와의 좋은 추억들도 있어서 아빠와 그렇게 인연을 끊고 나서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좋은 기억으로 그분을 감싸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추억 속으로 묻어두고 저는 엄마에게 남은 시간 효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엄마도 이혼도 잘하고 엄마가 날려버렸던 제 돈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제 돈을 관리하지 않고 엄마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부분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제는 엄마 탓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오히려 위기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으니 어찌 보면 또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을 돌려받기까진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복잡한 심경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면서 오히려 잘 견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앞으로 절대 손해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쓰게 되었어요. 좋은 인연은 한순간에도 악연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신다면 빨리 털어내야 하는 인연은 하루빨리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